제 남편은 저명한 종양 전문의입니다. 제가 통증을 호소하며 혹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고 선배 의사에게서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보험금을 노리고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에게 선고를 내릴 차례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12월은 늘 회색빛과 동이어입니다. 비는 이 도시를 적시는데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움푹 파인 길에는 더러운 무릉덩이를 남기고 끝없이 길게 늘어선 교통체증을 남깁니다. 그날 밤 천둥 소리는 우리 아파트 10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경쟁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도심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남부 외곽에 위치한 중산층 아파트로 우리는 빠듯하게 할부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서연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작은 천국을 만들고자 했던 곳입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밖에 축축한 비공기가 섞여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외아들 민준이는 수학 숙제에 지쳐 1시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창유리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 회계법인에서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한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연말은 저 같은 회계사에게는 지옥 같은 시기입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따뜻한 물이 얼굴과 목, 온몸을 타고 흐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라벤더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집어들고 피부에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제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서울의 땀과 먼지로 끈적이는 몸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가슴을 만졌을 때 손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언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밖의 빗소리보다 더 빠르게 저는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혹이 있었습니다. 구슬만 한 크기에 단단했고 눌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퍼졌습니다. 샤워에 남은 온기를 모두 앗아가며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암, 종양, 죽음, 아직 어리고 엄마가 필요한 민준이의 모습이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헹구고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화장대 거울에 비친 창백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진정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은 의사야. 암 전문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네, 제 남편 박준서 박사는 서울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병원의 종양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손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몸에서 혹을 발견했을 때 암 전문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을 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반쯤 달려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소매 부분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소독약과 병원 방향제 특유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게는 헌신과 지성을 상징하는 냄새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제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길게 한숨을 쉬며 신발을 거칠게 벗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혔어, 서연아. 고속도로에 나무가 쓰러졌어.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 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미안했지만 가슴속의 두려움은 타협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침실로 이끌어 침대 가장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또 아파? 아니면 학원비 문제야? 아니에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 제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늘 샤워하다가 여기서 혹을 발견했어요. 여보, 단단해요. 무서워요. 준서의 표정이 변했지만 제가 느꼈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덤덤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닌 일반 병동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리킨 부위를 만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혹 위에서 몇 초간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정밀한 검사도 통증이나 분비물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고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얕보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왜 그래? 너무 걱정이 많아. 그가 일어서서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단단한 혹이잖아요. 위험한 신호 아니에요? 준서는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에 비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잘 들어. 자기야, 나는 종양 전문이야.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암을 다루고 있어. 뭐가 암이고 뭐가 아닌지 알아. 그냥 단순한 유선이야. 생리 전이라거나 연말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영향일 수도 있고, 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여보, 제가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준서는 돌아서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밖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수백만 원을 내면서 나한테 잠깐 진찰받으려고 해. 지금 내가 괜찮다고. 그것도 공짜로 말해주는데 넌 믿지 않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그냥 초음파나 유방 촬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확실하게요. 당신 일에 방해되지 않게 다른 병원에 가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돈 낭비야. 서연아,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지? 차 할부금, 민준이 학원비.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찍으면 비싸고 그 병원 장비가 내 집값만큼 좋다는 보장도 없어. 다른 병원 의사들은 아마 갓 졸업한 레지던트들일 텐데 뭘 알겠어. 그 사람들한테 겁먹고 싶어. 준서의 말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은 빠듯했습니다. 준서의 월급은 많았지만 전문의로서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제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습니다. 나를 믿어, 서연아. 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선이야. 없는 문제 만들지 마. 비타민 챙겨 먹고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혹이 더 커질 거야. 저는 그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스러운 안도감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고 전문가였다. 설마 나를 해치지는 않겠지. 알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지. 의사 아내는 침착해야 해. 일반인들처럼 조금만 아프면 인터넷 검색하고 내일 죽는다고 자가 진단하는 사람처럼 굴지 말고. 그가 농담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제 옆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혹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하고 단단하게 위협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걱정을 통째로 삼키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진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아직 제가 깨닫지 못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제 삶은 통제 불가능한 팽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일 때문이 아니라 집안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혹을 발견한 지 2주 후 시어머니이신 김 여사님께서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발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준서가 유일하게 성공한 귀한 아들이었기에 집안 어른들은 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우리 아파트는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임시 간병실로 개조되었습니다. 약냄새, 마사지 오일 냄새, 성인용 기저귀 냄새가 제가 예전에 피우던 아로마 테라피 향초 냄새를 대신했습니다. 제 하루는 잔인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이와 준서의 아침을 준비하고 종종 까다롭게 구시는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서울의 교통지옥을 뚫고 강남으로 출근하여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재무 보고서, 더미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틈틈이 집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고용한 파트타임 간병인을 확인했습니다. 준서가 절약해야 한다고 해서 하루에 4시간만 오는 저렴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오후는 더 힘든 2라운드였습니다. 학원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인계받았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배설물을 치우고 불분명하지만 종종 화를 내시는 듯한 넋두리를 들어드렸습니다. 준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준서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또 열나세요.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님의 뜨거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물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준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수술이 있어. 고위 관료 환자야.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일단 해열제 좀 드려. 다른 날에는 핑계가 달랐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어. 내 경력에 아주 중요해. 서연아, 어머님 좀 부탁해. 넌 착한 며느리잖아. 착한 며느리 또는 헌신적인 아내라는 그 말들은 준서가 저를 집에 묶어두고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게 만드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옷은 헐렁해졌고 잠부족으로 얼굴은 푸석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슴의 혹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무거운 몸을 들어 목욕시킬 때면 날카로운 통증이 오른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뜨거운 바늘이 살 속에서 천천히 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의 물컵을 떨어뜨린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화난 듯한 신음소리를 내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준서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통증이 점점 잦아져요. 겨드랑이까지 아파요. 제발, 여보, 제대로 좀 봐줘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때 준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는 게으른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돌보고 일하고 민준이 챙기느라 지쳐서 그래. 가슴 근육이 긴장해서 겨드랑이까지 당기는 거야. 암 아니야. 암이었으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해. 하지만 여보. 준서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일어나 의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상표가 불분명한 비타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먹어. 해외에서 온 고용량 비타민이야. 면역력에도 좋고 통증도 없애줘. 그만 좀 징징거려. 네가 아프다고 앓는 소리 하면 어머님이 속상해 하시잖아. 저는 그 비타민 병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얀색의 평범한 병. 이거 뭐예요, 여보? 비타민 B 복합체랑 항산화제 섞은 거야. 그냥 먹어. 내가 의사야. 당신이 의사야. 그가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또다시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통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감만 더 심해졌습니다. 6개월간의 고문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 몇 년간 일해서 모은 제 저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준서는 항상 자기 돈이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거나 친구들과 투자한 첨단 의료장비 계약금을 막 치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단 당신 돈 먼저 써. 서연아, 어머님 약 사고, 간병인 비용 내고, 장 보는 데 써. 병원 배당금 나오면 2배로 갚아줄게. 그의 약속은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는 제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저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약값, 그리고 우리 생활비로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잠결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 먼 친척, 그리고 준서의 세련된 직장 동료들이 끊임없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준서와 악수하며 자랑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다, 준서야. 정말 효자야. 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돌봐준 성공한 의사 아들을 두어서 자랑스러우셨을 거야. 과도한 금 장신구를 한 이웃이 칭찬했습니다.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준서가 성공해서 다행이지요. 그래서 고인께서 집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준서는 완벽하게 연출된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어머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모님. 재산은 다시 벌면 되지만 부모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진 제 몸에는 이제 너무 커져버린 검은 옷을 입고 아무도 제게 다가와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흘끗 보고는 다시 준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매일 어머님의 배설물을 치운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수의와 장례 비용으로 쓰인 돈이 제 은행 잔고에 마지막 남은 돈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거짓된 칭찬 소리에 귀가 울렸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마치 그 옥이 제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 서연아. 정말 피곤해 보인다. 조문 온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저를 안쓰럽게 쳐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시야가 흐릿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로 조의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봉투를 쌌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 저축 다 썼어요, 여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내일 장볼 돈도 없어요. 준서는 돈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아. 이 돈 있잖아. 그가 봉투 더미를 두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짐도 하나 줄었잖아. 다시 일에 집중해서 돈 모으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제게 다가와 제 깡마른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스트레스도 사라졌잖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피곤하지도 않을 테고 그 옥도 저절로 줄어들 거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화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죽음과 준서가 계속해서 주입한 거짓말의 기력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가련한 낯선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슴에 시한폭탄 같은 혹을 달고도 여전히 남편의 진단을 어리석게 믿고 있는 여자. 시어머니의 죽음은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약간의 평온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정신의 한계를 시험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몇 주 후 서울의 장마철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홍수가 여러 전략적 지점을 휩쓸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후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기다리다 비를 맞아서 생긴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주고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서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열기가 제 손을 데일 정도였습니다. 엄마, 추워. 아파. 아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흰자위가 보였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준서의 번호밖에 없었습니다. 뚜뚜뚜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에서 벨소리가 차가운 교환원의 목소리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준서야, 제발 받아. 민준이가 경련하고 있어. 저는 조용한 휴대폰 화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상을 삼킬 듯이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힘으로 저는 경련 후 축 늘어진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점 쇠약해지는 제 몸 상태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달려가 지나가는 택시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콜택시 앱조차 먹통이었습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기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공황 상태를 본 로비 경비원이 즉시 택시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20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는 내내 준서가 일하는 곳은 너무 멀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백 번을 걸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힘내,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는 민준이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제 눈물은 응급실에서 옷을 적신 빗물과 섞였습니다.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링거를 놓고 직장으로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피를 뽑았습니다. 저는 뼈까지 시린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흠뻑 젖은 채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때 아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준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열이 내렸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붓고 충혈된 눈으로 준서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민준이의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간호사에게 잠시 아들을 맡기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준서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상쾌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셔츠는 단정했고 머리는 완벽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그의 비싼 향수 냄새는 몇 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거나 지친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준서 씨. 제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서는 부스스한 머리와 부은 눈에 저를 보고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디 갔다 와? 전쟁이라도 치른 사람 같네.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왔어요?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젯밤에 수백 번도 더 전화했어요. 민준이가 경련했어요. 준서 씨, 응급실에 있어요. 나 혼자 홍수를 뚫고 애를 데려갔다고요. 준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아팠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어젯밤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어. 대규모 사상자였지. 긴급 수술에 호출됐어. 수술실에서는 신호가 원래 잘 안 터지잖아. 그러다 충전기를 깜빡해서 휴대폰이 꺼져버렸어. 대규모 사상자 수술? 하지만 당신은 너무 상쾌해 보여요. 준서 씨. 옷도 단정하고 밤새 수술한 사람 같지 않아요. 병원에서 샤워했어. 서연아. 거기서 옷 갈아입고
남편이 지쳐서 돌아왔는데 의심부터 하는 거야? 준서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상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잠깐 졸았어. 연락 안 돼서 미안하지만 나도 일하고 있었어. 사람 목숨 구하고 있었다고. 서연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따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준서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 선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친척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누가 아파? 선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선희야, 어젯밤에 경련했어.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준서 씨는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긴급 수술하고 막 집에 왔대. 어젯밤에 대규모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 제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긴급 수술? 대규모 사고? 어젯밤 병원 엄청 조용했는데 서연아, 아무 일도 없었어. 오히려 박 선생님은 오후 5시에 퇴근하셨는데 내가 직접 봤어. 차에 타시는데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무슨 파티라도 가시는 것 같았어. 순간 심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응. 그 멋진 회색 정장 입고 계셨어. 내가 인사도 했는데 바쁘신 것 같더라고. 선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오후 5시에 퇴근했다. 민준이는 새벽 2시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준서는 그 9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대규모 사상자 수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준서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제 신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격렬하게 고동치는 제 가슴의 혹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심은 흰개미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튼튼하다고 믿었던 가정의 기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건 이후 저는 준서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항상 새로운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그의 휴대폰, 낮은 목소리로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는 습관, 그리고 점점 잦아지는 야근 핑계. 민준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루나 요라는 계정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이 왔습니다. 프로필은 비공개였습니다. 사진은 와인잔을 든 날씬한 여성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준서 씨의 오랜 친구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 씨가 직접 전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압구정 카페 모놀로그에서 봬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조퇴했습니다. 사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카페는 호화로웠고 차 한 대 값의 가방을 든 서울의 사교계 명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회사 셔츠와 밑창이 다른 플랫 슈즈를 신은 저는 백조 파티에 길 잃은 미운 오리 새끼 같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검은 물결이었고 피부는 희고 흠없이 관리되어 있었으며 몸에 꼭 맞는 젓갈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테이블 위에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 씨, 서연 씨, 앉으세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알토였고 깊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준서 씨가 전해줄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상쾌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라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건은 없어요. 그냥 전해줄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유나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발가벗겨진 듯하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시선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당신 얘기를 자주 해요. 아주 가정적이고 진짜 집순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촌스러울 줄은 몰랐네요. 피가 얼굴로 쏠렸습니다. 저를 모욕하려고 부르신 거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앉아요.
유나가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서 씨가 당신의 병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그 혹 말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었습니다. 준서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과대망상증이래요. 항상 아프다고 불평하고 항상 검사받고 싶어 한다고요. 유나가 긴 손가락으로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선종 낭종이라는데 당신은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드라마를 쓴다고요. 준서 씨는 정말 지쳤어요. 아세요? 그는 훌륭한 의사예요. 바쁜데 집에 오면 건강염려증 아내에게 시달린다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있는 힘껏 참았습니다. 건강염려증, 드라마. 준서는 다른 여자 앞에서 저를 그렇게 칭했군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준서 씨한테서 들었죠. 자기야.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유나가 의기양양하게 비웃었습니다. 집안의 우울한 분위기에 지칠 때면 우리끼리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해요. 그는 상쾌한 탈출구가 필요하거든요. 유나가 제게 티슈를 건넸습니다.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할게요. 서연 씨. 준서 씨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이 건강하다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정신적으로 아픈 아내를 둬서 그를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그의 경력은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는데 저는 제 앞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저의 가장 큰 두려움, 제 몸의 비밀을 농담거리와 불평거리로 그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배신은 준서가 단지 육체적인 바람을 피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존엄성을 발가벗겼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유나 씨, 저는 일어서서 흩어진 자존심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애썼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호화로운 카페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쇼핑몰 인파 속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준서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얀 의사 가운과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저를 드라마라고 부르는 혹과 함께 천천히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처럼 날아와 이미 금이 간 제 의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아침 대학 동창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아재 개그나 친구들의 사업 홍보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티커가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을 읽었을 때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유방암. 미영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항상 식단 관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년 전 동창회에서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병을 숨기고 있었거나 더 정확히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그녀 남편의 메시지는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가 너무 늦게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선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기였고 폐까지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부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청구서 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선. 준서가 제게 몇 번이고 반복했던 그 단어가 아니었던가. 그냥 유선이야, 서연아. 과민 반응하지 마. 내가 전문가야. 준서의 말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끔찍하게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미영이는 너무 늦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민준이가 있다. 아들은 이제 겨우 10살이다.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줄까? 준서,
아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 집에 오지도 않은 남자. 유나 같은 다른 여자 앞에서 아내를 험담하는 남자. 안 돼. 어리석게 죽을 수는 없다. 바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나에 대해 준서에게 바로 따질 수는 없었다. 카페에서의 만남 외에는 그들의 불륜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다. 지금 화를 내면 준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미쳤다거나 질투심이 많다고 몰아붙이며 나를 버릴 이유만 더 만들 것이다. 나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다. 먼저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퇴근 후 나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가다듬고 눈물 자국을 지우고 유나가 비웃었던 촌스러운 모습이 아니도록 파우더를 살짝 바르고 미소를 연습했다. 나는 준서가 묘사했던 것처럼 궁핍하고 어리석은 아내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준서가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유나에게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피곤해요, 여보?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서는 살짝 움찔하더니 돌아보았다. 서연아, 오늘 환자가 꽤 많았어. 여보, 나는 소파 팔걸이에 앉아 약간 애교를 부렸다.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친구 소식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유방암이래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이 혹 때문에 다시 잠을 못 자겠어요. 준서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지겨움이 역력했다. 서연아,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네, 당신이 훌륭한 의사인 건 알아요, 여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재빨리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여보, 딱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평소처럼 우리 방에서는 말고요. 압구정에 있는 당신 병원에 가서 그 최신 초음파 기계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는 증거를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제발요.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다시는 이 문제로 칭얼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절대로요. 준서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마도 다시는 칭얼대지 않겠다는 제안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는 나를 탐색하듯 쳐다보았지만 나는 최대한 순진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내일 오후에 병원으로 와. 하지만 내 진료 시작하기 직전인 오후 5시 정각에 와. 늦지 마. 다른 환자들이 내 아내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 보는 거 싫으니까. 고마워요, 여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나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의 등 뒤에서 내 눈은 차갑게 벽을 응시했다. 연극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나는 압구정 지역에 있는 준서의 개인 병원에 도착했다. 이 병원은 우리의 소박한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수입 대리석이었고 벽은 값비싼 추상화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에어컨에서는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이 났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은 유나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가방을 든 상류층 여성들이었다. 준서가 나 같은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그의 빛나는 미래 속에서 초라한 과거일 뿐이었다. 나를 알아본 접수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곳의 호화로움과 대조되는 내 모습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선생님께서 1번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준서는 자랑스러운 흰 가운을 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별말 없이 그는 나에게 진찰대에 눕고 셔츠 상의를 열라고 했다. 방은 추웠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침대에 오르기 전 나는 몰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휴대폰의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 눈에 띄지 않도록 티슈 더미로 덮어 침대 근처 작은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서둘러, 서연아, 시간 없어. 준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내 가슴에 차가운 젤을 발랐다. 그러자 초음파 탐촉자가 내 피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모니터를 보았다. 추상적인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많은 기사를 읽었다.
준서는 기기를 빠르게 움직였다. 내 생각에는 너무 빨랐다. 봐, 저기. 그가 검지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야. 이건 유선이고 의심스러운 고형 종괴는 없어. 깨끗해. 서연아. 깨끗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동그란 검은 건 뭐예요? 여보. 무록이야. 액체로 차 있어. 위험하지 않아. 내가 준 비타민 꾸준히 먹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어. 그가 매끄럽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읽었던 기사를 떠올렸다. 혈관이 있는 낭종과 악성 종양을 구별하기 위해 의사들은 보통 컬러 도플러 모드를 켜는데 그러면 화면의 혈류가 보통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여보, 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없어요? 최신 초음파는 혈류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준서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세상에, 서연아. 인터넷을 너무 많이 봤구나. 도플러는 악성 의심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이건 명백히 양성이잖아. 도플러 켜면 전기 낭비, 시간 낭비야. 이 기계는 최신이야. 도플러 없이도 이게 안전하다는 걸 알아. 그럼 조직 검사 필요해요. 조직 일부를 떼서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거요. 나는 다시 떠보았다. 준서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다. 그는 초음파 기기를 거칠게 내려놓고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조직 검사? 가슴에 흉터 남기고 싶어? 그가 조용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쏘아붙였다. 조직 검사는 아파. 서연아. 바늘이 커서 깊숙이 찔러 검은 흉터가 남을 거야. 흉해. 흉터 투성이로 못생겨지고 싶어. 나는 내 안의 몸이 근거 없는 편집증 때문에 망가지는 거 원치 않아. 그는 티슈를 집어 거칠게 내 가슴에서 젤을 닦아냈다. 내 말 들어. 조직 검사. 수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넌 그냥 진정하면 돼. 조직 검사 받으면 오히려 세포를 자극해서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어. 그 미신에 일리가 있다고. 나는 침묵했다. 그의 설명은 최고 등급으로 졸업한 전문의치고는 매우 비논리적으로 들렸다. 세포를 자극해서 화나게 한다? 의학이 언제부터 화낼 수 있는 세포에 대해 이야기했나? 그럼 정말 안전한 거죠. 여보, 나는 녹음이 선명하게 되도록 한 번 더 확인하며 물었다. 안전해, 서연아. 맹세코. 안전해. 됐어.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내 동료 의사들이 내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다는 걸 알면 창피할 거야. 준서는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했다. 준서가 등을 돌리고 손을 씻는 동안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안심이 돼요. 나는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택시 타고 집에 가. 나 이 다음에 VIP 환자 있어. 그가 부드럽게 나를 내보냈다. 나는 그 웅장한 병원을 복잡한 심정으로 걸어 나왔다. 한편으로는 준서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마음이 아팠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겼다고 느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미용상의 이유로 조직 검사를 금지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가슴의 통증은 여전히 고동치고 있었고 내 직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 서연아. 너무 늦기 전에 진짜 도움을 찾아.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이어폰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준서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오만하게 들렸다. 흉터 투성이로 못생겨지고 싶어? 나는 내 안의 몸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내 목숨보다 내 몸의 매끄러움을 더 신경 썼다. 그에게 나는 단지 물건이었고 아마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물건이었을 것이다. 준서의 병원에서 연극을 한 지 이틀 후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른 아침 준서가 세미나에 간다고 나간 후 나는 그것이 유나를 만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나는 혼자 나섰다. 내 목적지는
호화로운 사립병원이 아니라 국립암센터였다. 이 나라 최고의 가장 노련한 종양 전문의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병원이었다. 나는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다. 준서는 이곳에 연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들은 서울 남부의 고급 사립병원에 있는 멋쟁이 젊은 의사들이지 정부 병원에서 봉사하는 노교수들이 아니었다. 국립암센터의 분위기는 준서의 병원과 매우 달랐다. 이곳의 공기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무겁게 느껴졌다. 복도는 붐볐다. 지친 얼굴과 깡마른 몸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진 사람도 있었고 산소통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고통에 울부짖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그들을 보니 용기가 꺾였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일까? 나는 일반 환자로 접수했다. 거의 4시간을 기다린 후 내 이름이 불렸다. 최 박사님의 진료실로 들어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련한 종양 전문의였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두꺼운 안경이 코에 걸쳐 있었다. 억지로 꾸민 친절한 미소는 없었고 강한 전문성의 아우라만 풍겼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내 텅 빈 진료 기록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른쪽 가슴에 혹이 있어요. 선생님, 6개월 넘었어요.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최 박사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6개월이요? 왜 이제서야 검사를 받으시는 거죠? 검사는 받았어요, 선생님. 이전 의사 선생님은 그냥 유선이라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목이 메었다. 제가 진찰해 보겠습니다. 최 박사님의 진찰은 준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겨드랑이, 목, 쇄골 주변 부위를 꼼꼼하게 만져보았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다. 아파요, 선생님. 그가 혹을 누르자 내가 신음했다. 이건 매우 단단하군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고정되어 있어요. 아래 조직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최 박사님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나에게 즉시 병원 방사선과에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방사선과 의사가 모든 기능을 켰다. 나는 화면에서 검은 혹 주위로 밝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혈관 분포가 높습니다. 많은 새로운 혈관들이 이 혹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방사선과 의사가 내게 설명했다. 오늘 바로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강타했다. 조직 검사 아픈가요, 선생님? 조금 불편하지만 필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 알아야 해요. 이렇게 단단한 혹을 조직 검사할 필요 없다고 말한 의사가 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날 오후 굵은 바늘 조직 검사, 즉 중심부 생검을 받았다. 아팠을까? 그렇다. 하지만 준서가 이것이 나를 못생기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다. 일주일 후 병리 결과지를 받으러 다시 갔다. 최 박사님은 내 검사 결과지가 담긴 종이를 들고 계셨는데 억누른 분노로 얼굴이 붉었다. 박 여사님, 그가 무겁게 불렀다. 결과는 양성입니다. 친윤성 유관암, 악성 유방암입니다. 내 세상이 멈췄다. 에어컨 소리, 밖의 발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귀에서는 길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몇 기인가요, 선생님? 내 것 같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임상적으로는 2비기로 추정됩니다. 크기는 이미 4cm가 넘었고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까지 통증을 느끼셨던 겁니다. 최 박사님이 설명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이전에 진찰했던 의사가 누구입니까? 말해주세요.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명백한 징후를 6개월 동안 놓칠 수 있죠? 이건 치명적인 과실입니다. 6개월 전에 치료받으셨다면 아직 일기였을 것이고 힘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치마를 적셨다. 제 남편입니다. 선생님. 침묵. 방이 갑자기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남편분이요? 의사시라고요? 최 박사님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종양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최 박사님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그가 몰랐을 리가 없어. 의대 1학년생도 낭종과 이렇게 단단한 종교의 차이를 알아. 부인,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유방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계획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심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나는 최 박사님의 진료실을 나왔다. 왼손에는 사형 선고, 오른손에는 처방전을 들고 악성암, 이비기. 내 남편이 내 몸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맺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과실이 아니었다. 고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아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었다. 나는 준서의 서재로 들어갔다. 보통 이 방은 내게 금지된 곳이었고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부조의 때문인지 운명 때문인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내 집에서 도둑처럼 들어갔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광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고 있었다. 왜 그는 내가 죽기를 바랐을까? 유나와 함께하고 싶었다면 왜 그냥 이혼하지 않았을까? 맨 아래 서랍, 의료 저널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빨간 폴더를 발견했다. 알리안츠 생명보험 증권, 피보험자 박서연, 보험계약자 박준서 박사. 나는 그것을 열면서 손이 심하게 떨렸다. 3년 전에 이 보험에 가입했던 기억이 났다. 그는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읽었을 때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처음 통증을 호소했을 때인 불과 6개월 전에 서명된 조항, 변경 부록이 있었다. 거기에 있는 내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다. 원래 것과 약간 달라 보였다. 사망보험금은 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그리고 수혜자란에는 민준이의 이름이 지워지고 단독 배우자 박준서 박사로 바뀌어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빨간 폴더를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대나처럼 환하게 준서는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 우리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는 인색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오, 신이시여, 내가 죽으면 그는 현금 100억 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금도 없이. 그가 나를 치료하지 않은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수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가슴의 혹은 그에게 투자였다. 내 병이 심해질수록 나는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유나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극심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나는 손님용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모두 토해냈다. 그가 정체 모를 비타민 아마 위약이거나 심지어 독이었을지도 모를 주며 다정하게 웃던 준서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에 비친 창백한 내 모습을 쳐다보았다. 내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징징거리는 서연이는 없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순종하는 아내는 없었다. 오늘 옛날의 서연이는 그 암진단과 함께 죽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싸울 준비가 된 엄마였다. 나는 준서가 내 죽음으로 단 한 푼도 즐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와 그 창녀가 내 무덤 위에서 웃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 가지고 장난치고 싶어. 여보?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쉿소리를 냈다. 좋아. 누가 먼저 망가지는지 보자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보험증권과 최 박사님의 검사 결과지를 사진 찍어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로 보냈다. 의료과실 및 보험 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남편을 파멸시키기로 한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피부를 찌르는 모든 IV 바늘, 내 눈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모든 거짓말,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에서 그가 훔친 모든 원화의 축적물이었다. 최 박사님의 진료실에서 이비기 암 진단을 손에 들고 나온 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다. 내 눈물은 국립암센터에서 이미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가슴속에 얼어붙은 차가움, 치명적인 평온뿐이었다. 나는 로펌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의 추천으로 형법 및 의료 분쟁 전문인 안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우리는 준서의 호화로운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명동의 한 낡은 커피숍 개인실에서 만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안 변호사님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셨다.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뒤적였다. 최 박사님의 검사 결과, 준서 병원에 위조된 진료 기록 사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조작된 알리안츠 생명보험 증권.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나 의료 과실 사건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 안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강조가 실려 있었다. 그는 안경을 책상 위에 놓았다.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소극적 수단에 의한 계획살인 미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사망 후 재정적 이득을 위해 치명적인 질병이 당신 몸에서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악랄하고 매우 악랄합니다. 그를 파멸시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차갑게 말했다. 재산 분할의 절반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명성, 그의 자유를요. 안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서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동기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없어진 후에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2주간의 조사를 촉발했다. 우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매일 오는 보고서는 열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준서와 유나의 사진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가정생활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청담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그들의 사진이었다.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준서와 꼭 닮아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사무실 세면대에서 토했다. 그러니까 내가 마비된 시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그분의 오물을 치우는 동안 준서는 다른 여자와 그들의 사생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불렀던 내 저축으로 말이다. 복수 계획이 세워졌다. 점점 더 오만해지는 준서는 병원 종양학과장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대가족 저녁 식사에 대해 내게 알렸다. 그 초대는 그가 자신의 공개 처형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무대였다. 그날이 왔다. 서울에 비 오는 토요일 밤. 나는 우리 침실 거울 앞에 서서 낯설게 느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암은 거기에 있었다. 오른쪽 가슴에서 통증으로 고동치며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가릴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인 빈티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시작된 가벼운 빈혈로 인한 창백함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화장을 했다. 핏빛 붉은 립스틱이 마지막 터치였다. 이것은 나의 전쟁 화장이었다. 침실 문이 열렸다. 준서가 들어왔다. 짙은 남색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멋져 보였다. 그는 커프 스링크를 고치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나를 흘끗 보았다. 전혀 온기가 없는 시선이었다. 웬일로 화장을 진하게 했네. 그가 무심코 말했다. 과하게 하지 마. 촌스러운 아줌마인 줄 알겠다. 아빠네 집안 어른들, 존경받는 분들이 오시는 거 기억해. 고등법원 판사이신 민혁 삼촌도 오셔. 행동 조심해. 나는 돌아서서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내게 보여줬던 가짜 미소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이죠, 여보. 당신처럼 성공한 의사 옆에 어울리게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오늘 밤은 당신의 중요한 날이잖아요. 분수를 알아서 다행이네. 가자. 민준이는 이미 차에 있어. 늦지 말자. 명동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곧 폭발할 냉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번지게 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밤 내 자유를 즐겨, 준서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이면 내 세상은 무너질 테니까. 레스토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장엄하게 매달려 있었다. 제복을 입은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였고 공기 중에는 트러플과 비싼 와인 향이 가득했다. 준서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는 개인 VIP 룸을 예약했다. 준서의 대가족이 모였다. 그들은 서울 상류층의 전형이었다. 준서의 삼촌이자 고위 판사인 민혁 삼촌이 위압적인 풍채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민혁 삼촌의 사격의 명사인 아내 수진 이모는 내 뺨에 닿지도 않는 볼키스로 인사했다. 변호사, 건축가, 의사 등 대부분 전문직인 준서의 사촌들도 참석했다. 그들 눈에 준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였지만 성공적으로 저명한 전문의가 되어 가문의 위상을 높인 골든보이였다. 나는 준서에게 운 좋게 선택된 평범한 아내일 뿐이었다. 축하한다, 준서야. 민혁 삼촌이 와인잔을 들었다. 35살의 승진이라니, 과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돌아가신 내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준서가 꾸며낸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모두 가족들의 기도와 제가 경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부지런히 돌봐준 아내 서연이의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고 정중한 미소와 얕은 감사의 끄덕임을 보냈다. 물론이지, 의사 아내는 그래야 해. 수진 이모가 거들었다. 정신적으로 강해야지. 어리광 부리면 안 돼. 준서 일은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이잖아. 집안일로 부담 주면 안 되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다. 테이블 밑에서 내 주먹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가슴의 통증이 더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 암이 이 위선에 분노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의 요리들로 진행되었다. 준서는 주목의 중심이었고 그가 다룬 어려운 사례들, 어떻게 암 환자들의 영웅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고 그의 제스처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암은 교활한 적입니다. 준서가 와규 스테이크를 자르며 진지하게 말했다.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혹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로서 제 일은 치료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충분했다. 더 이상 이 메스꺼움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약간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그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준서는 돌아보았고 그의 미간은 불쾌하다는 듯 찡그려졌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그가 차갑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꼿꼿이 섰다. 나는 큰 핸드백을 들고 얇은 젓갈색 폴더 뭉치를 꺼냈다. 그 수는 테이블에 참석한 가족 가장들의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영웅적인 이야기를 끊어서 미안해요, 여보.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다음 문장에서는 강해졌다. 오늘 밤 준서 씨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준서 씨의 또 다른 성과를 공유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뒤에서 아주 꼼꼼하게 작업한 무언가 말이에요. 나는 미리 돈을 지불해둔 웨이터에게 폴더를 나눠주라고 신호를 보냈다. 민혁 삼촌에게 하나, 수진 이모에게 하나, 가장 나이 많은 사촌에게 하나, 이런 식으로. 준서는 어색하게 웃었다.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야, 서연아. 시라도 썼어. 아니면 우리 휴가 사진이라도 가져왔어. 열어보세요, 여보. 삼촌이랑 이모도 같이 보시게요. 내가 도전했다. 민혁 삼촌이 가장 먼저 폴더를 열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첫 번째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침묵, 이전에 따뜻하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서서히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첫 번째 문서는 국립암센터의 병리 보고서였다. 환자 이름 박서연, 진단명 침윤성 유관암, 악성 유방암, 이비기,
림프절 전이, 추가 소견, 종괴 크기 4점, OCM, 단단함, 고정됨, 최소 6개월 치료 지연 소견. 두 번째 문서, 일주일 전 준서의 개인 병원에서 작성된 준서의 자필진료 기록 사본, 진단명, 유선섬유선종, 양성선종, 조치, 경과관찰, 조직검사, 불필요. 세 번째 문서, 지난 1년간 준서의 계좌에서 로나유라는 이름의 계좌로 총 8억 5천만 원이 이체된 증거. 그리고 네 번째 문서, 사망보험금 100억 원의 알리안츠 보험증권, 준서를 유일한 수혜자로 만드는 새로운 조항이 수정된 것. 서연아, 이게 뭐냐? 민혁 삼촌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의 눈은 서류와 내 얼굴 사이를 오갔다. 너 아픈 거냐? 준서는 움찔했다. 와인으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죽은 듯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시끄럽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믿지 마세요, 삼촌. 가짜예요. 준서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치며 민혁 삼촌 손에 있는 폴더를 낚아채려 했다. 서연이는 우울증이에요. 맹목적으로 질투하고 있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앉아, 준서. 민혁 삼촌이 소리쳤다. 고등법원 판사의 목소리가 VIP 룸을 가득 메웠다. 준서는 얼어붙었고 용기가 사라졌다. 서연아, 설명해라. 민혁 삼촌이 내게 명령했다. 나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6개월 전, 저는 혹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가족의 자랑인 종양 전문의가 그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는 그냥 유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의 장비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쓴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제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그는 정체 모를 비타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 등 뒤에서는 제 생명보험 증권을 변경했습니다. 그 가치를 1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그가 부자가 되어 그의 정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암이 제 몸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비방이야. 준서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치료받는 걸 막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고집 부린 건 너였잖아. 의사를 무서워한 건 너였잖아. 아, 정말? 나는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테이블 중앙에 꽃 장식 뒤에 숨겨둔 작지만 강력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서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선명하고 오만하며 반박할 수 없었다. 조직 검사는 아파. 서연아. 바늘이 커서 깊숙이 찔러 검은 흉터가 남을 거야. 흉해. 흉터 투성이로 못생겨지고 싶어. 나는 내 안의 몸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아. 안전해, 서연아. 맹세코. 안전해. 조직 검사 필요 없어.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의 침묵은 숨 막힐 정도로 짙었다. 모두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준서를 쳐다보았다. 혐오, 공포,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수진 이모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의사인 준서의 사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너, 민혁 삼촌이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폴더를 들고 있었다. 단단하고 만져지는 종괴의 조직 검사를 금지했다고.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맙소사, 준서야, 너는 의사냐, 도살자냐? 그건 맥락이 다른 겁니다. 삼촌. 그때는 정말 양성처럼 보였어요. 준서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건 뭐냐? 민혁 삼촌이 폴더에서 마지막 사진을 준서의 얼굴에 던졌다. 준서, 유나, 그리고 그들의 아기 사진. 내 아내 돈으로 그 창녀와 아이를 낳았다고. 중병에 걸린 내 아내를 이 때문에 버렸다고. 준서는 뒤로 물러섰고 궁지에 몰렸다. 그의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갑자기 그동안 조용히 있던 민준이가 일어섰다. 내 10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갔다. 준서는 동정을 바라며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민준아, 아빠가 설명할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내가 경련했을 때 아빠는 집에 안 왔잖아. 수술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아줌마랑 있었던 거지. 거짓말했어. 엄마가 죽기를 바랐잖아. 민준이의 순진하지만 치명적인 말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준서는 의자에 다시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그를 칭찬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를 오물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준서의 가득 찬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바닥에 그의 신발 바로 앞에 쏟았다. 파티는 끝났어, 여보. 내가 차갑게 속삭였다. 오늘 밤 끝나는 건 내 경력만이 아니야. 내 인생이지. VIP룸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안 변호사님과 그의 팀을 따라 들어왔다. 박준서 씨, 경찰관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보험 사기, 의료 서류 위조, 그리고 아내의 생명을 위협한 과실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준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미친 듯이 도움을 찾았다. 민혁 삼촌, 도와주세요. 삼촌, 이건 오해예요. 민혁 삼촌은 얼굴을 돌렸다.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살인자 조카는 없다. 내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경찰이 준서에게 수갑을 채웠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준서가 붐비는 레스토랑 로비를 지나 끌려 나갈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존경받던 의사가 이제는 평범한 범죄자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제는 내게 사과하기 바쁜 준서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를 꽉 껴안았다. 오늘 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진짜 전쟁, 내 몸속의 암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서의 몰락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잔인하게 무너뜨린 도미노 효과였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극적인 체포는 그에게는 긴 악몽의 시작이었고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육체적 투쟁의 시작이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서서히 죽인 젊은 종양 전문의. 박준서 박사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보도되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유나의 신상을 털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증오 댓글로 넘쳐나 그녀가 디지털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법은 피할 수 없었다. 유나는 일주일 후 자금 세탁 및 가계 자산,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준서가 서울지방경찰청 유치장에서 썩어가는 동안 나는 국립암센터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최 박사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박 여사님, 오른쪽 유방 전체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그 아래의 흉근과 겨드랑이의 모든 림프절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된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술날이 왔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 눈부신 수술등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깨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민준이는 수술실 문까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힘내. 그가 속삭였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통증이 오른쪽 가슴을 강타했다. 마치 트럭이 내 갈비뼈 위에 주차된 것 같았다. 나는 아직 힘이 없는 왼손으로 가슴을 만져보았다. 평평했다. 두꺼운 붕대 뒤에 내 여성성의 일부가 남편의 탐욕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 때문이었다. 나는 불구자가 된 것 같았다. 준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나는 못생겨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방문객용 소파에서 잠든 민준이를 보았다. 갈아입지 않은 교복을 입고 웅크리고 있었다. 자기 연민이 서서히 사라졌다.
가슴은 잃었지만 내 목숨은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민준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유방절제술은 항암 치료라는 진짜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내 치료 계획은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독한 붉은 약, 독소르비신으로 6주기의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붉은 액체는 내 정맥으로 주입되어 혈관을 태우고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찾아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다. 첫 항암 치료 다음 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뼈가 하나씩 뽑히는 것 같았다. 메스꺼움은 단순히 토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위가 안에서부터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어떤 음식 냄새든 나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목이 헐 때까지 쓴 노란 담즙을 토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베개에 몇 가닥, 그 다음에는 샤워할 때 한 움큼씩.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여기저기 벗겨진 두피를 보았다. 나는 민준이의 전기 면도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 민준이가 완전히 대머리가 된 나를 보았을 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내 머리를 껴안고 키스했다. 엄마,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그가 말했다. 다음 날 민준이는 머리를 민 채로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랑 똑같이 하려고요. 그가 시익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나는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의 지지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했다. 힘든 항암 치료 주기 사이에 나는 피해자 증인으로 준서의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머리는 천터번으로 가리고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으로 갔다. 피고인석에 앉은 준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그 불공평함에 피가 끓었다. 재판에서 준서의 변호사들은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은 내가 음성 녹음을 조작했다고,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준서는 단지 보험행정상의 과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인 안 변호사님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알리안츠와 은행의 전문가 증인을 내세웠다.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보험증권 변경은 근무 시간에 준서 사무실의 컴퓨터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 서류상의 서명은 법의학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나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다. 자신의 가명을 위해 유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서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유나는 판사 앞에서 말했고 준서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병약해서 곧 죽을 거라고 했어요. 조금만 참아. 서연이가 죽으면 우리는 100억 원을 받고 유럽으로 이사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는 암이 빨리 퍼지도록 서연이가 다른 의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법정은 소란에 휩싸였다. 준서는 유나에게 배신자라고 욕하며 소리쳤고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야 했다. 나는 텅 빈 시선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냉혈한 괴물이었다는 사실. 판결은 내가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마친 6개월 후에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 박준서를 계획살인 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가족 유기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그의 의사 면허는 대한의사협회에 의해 영구히 박탈되었다. 그의 자산은 몰수되었다. 준서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순수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12월의 비가 다시 서울에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나는 우리가 새로 빌린 경기도 외곽의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집은 작았고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공기는 가볍게 느껴졌다. 더 이상 거짓말 냄새도 나르시시스트 남편을 위한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다.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다.
나는 오른쪽 가슴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평평했다. 지네처럼 길고 흉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준서는 내 몸이 흉터투성이로 못생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었다. 이제 이 흉터는 내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다. 내가 이긴 전쟁터이다. 내 상태는 완전 관의 상태이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예전의 직모와는 다른 짧고 곱슬머리이다. 나는 집에서 프리랜서 회계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이는 작고 진흙투성이인 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유롭게 웃었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다. 우리는 민준이가 물어보지 않는 한 더 이상 준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정직하게 대답한다. 아빠는 큰 실수를 해서 벌을 받아야 해.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간호사 친구인 선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를 보냈다. 불명예 퇴직한 전직 의사. 도박 빚 문제로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맞아 사망. 나는 그 헤드라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준서가 죽었다.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에서 명예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혼자 비참하게 죽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단지 완벽한 종결감이었다. 카르마는 철저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그가 탐냈던 100억 원은 결코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앗아가려 했던 생명, 내 생명은 살아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화면이 저절로 어두워지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일어서서 마당으로 걸어가 이슬비가 내 얼굴을 적시게 내버려 두었다. 엄마, 비 와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외쳤다. 감기 걸려요. 나는 웃으며 팔을 활짝 폈다. 괜찮아, 아가. 그냥 물이야. 엄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젖은 흙의 차분한 냄새인 페트리코 향을 들이마셨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 서연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과대망상증 아내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 서연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는 지나갔고 모든 쓰레기와 독을 쓸어버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 써내려갈 새로운 삶을 위한 비옥한 땅을 남겼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